한국신학정보원 정보연구원 100회 기념 학술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면 마지막 26쪽과 27쪽에 덕담 한마디 코너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신학정보연구원 학술 세미나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또는 국내에서 성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는 데뷔 문제를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이 마련하고 그것이 99회가 되었고 오늘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세미나를 거쳐가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약 70%가 되는 것 같아요. 전임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신학대학 각 신학대학에 활동하고 계시는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정말 학위를 마치고 와서 어디 불러주는 데 없을 때 정말 귀하게 정말 아주 그 극진한 대답을 받으면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정말 큰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이 학술 세미나 이제 100회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100회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신학정보원이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기념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하영선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성사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통찰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 이 귀한 자리에 먼저 민영진 박사님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시고 또 한국 성서 번역과 보급에 큰 공헌을 하시고 지금은 침신대 특임 교수로 계시는 민영진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폭 드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100회를 맞이한다는 일 드물죠. 또 성서학자가 아닌 국제정치학 전공학자이신 하영선 교수님을 초청한 것도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오늘 하영선 교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의 책들을 좀 읽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저서 목록이 오나 기다렸는데 책이 한 권 배달됐어요. 이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교회 801호실, 802호실 그렇게 드물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 드문 일이 앞으로 계속 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영선 목사님께서 성찬 이렇게 집례하시는데 같은 목사지만 저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잔치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죽음을 기억하는 거다. 새로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처음 태동기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역사에도 남아있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서재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한 7, 8명 모여서 학술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벌써 100회를 맞이했는데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에게 온 책은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젊은이들 박지원, 정약용, 박규수, 유길준, 김양수,
안재홍, 이용희, 하영선. 처음 셋 혹은 네 분은 알듯한 분들이고 다른 네 분은 하영선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초면 인사드렸습니다. 5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의 총장 백낙준 박사께서는 책 풀 때마다 또 신과대학 예배 때마다 또 여러 사석 공석에서 실학과 실사구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암과 다산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분들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과 만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쓴 책들이 전부 다 한자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59년에 입학한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한문 세대에서 한글 세대로 넘어가는 그때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저서를 직접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택 과목을 지도하시던 미국서 갓 나온 학장님이 계셨는데 김하태 박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것을 보시더니 학생은 왜 중국어나 한문을 선택하지 않소? 당신들이 활동할 때는 이미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시들해지고 중국어가 필요하게 될 거고, 중국어가 아니라 한문을 택하면 우리의 고전, 특히 실학 관련 글들을 직접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바꿔볼 생각은 없소? 그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막 갓 나오신 분이, 미국에서만 오래 살다 오신 분이 한국 실정을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제가 결정한 대로 해서 평생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그때 저질렀습니다. 10월 초에 한 친구들 5커플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저는 어디 가는 줄도 몰랐어요. 따라갔었는데 보니까 남양주시 조안면 실학박물관 거기서 모였습니다.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산을 좋아하는 이가 있어서 그가 다산 강의를 우리는 주최 측은 1시간을 부탁했는데 그분은 3시간을 우리들에게 강의를 했고 A4 용지로 한 30여 쪽의 강의록을 또 각자 우리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아주 다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학박물관을 보면서 참 좋은 작품들 많이 썼는데 왜 이분들은 우리 글, 지편전 학자들이나 세종대왕이나 훈민정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는가 하는 것이 대학 입학 때 잠깐 생각했다가 또 능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지만 경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유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신학정보원 원장 김정우 교수께서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 성서신학을 반성하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오늘은 또 복합파의 젊은이 한 분을 모셔와서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이들에게 큰 자극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회쯤 오니까 좀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20대에 활동을 하다가 20대에 죽어버리 20대까지 활동하다가 죽은 영국의 시인 중에 잔 카츠라는 젊은 시인이 있는데 그를 연구한 학자들 보니까 다 70평생을 그 20대에 죽은 시인을 연구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영선 교수께서도 평생을 젊은이들을 연구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학술 발표회 100회를 자축하고 또 귀한 손님을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기념 특별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집 11쪽을 보시면 하영선 교수님의 양력이 나와 있고 주요 저서 및 편자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하영선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다른 건 소개하지 않고 맨 윗줄만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이시고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과 평화를 연구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 정치학자이다. 오늘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영선 박사님과 또 그 외 분들을 모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성찬 집례를 해주신 박영선 목사님과 하영선 교수님은 이름이 같습니다. 영선으로 이름이 같고요. 아마 제가 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 하영선 박사님과 제가 종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 하가는 동성 동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족보를 따져보면은 뭐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이 책을 읽고 또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이런 책을 읽으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정말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잘 풀어내게 하는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하영선 박사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는 온고지신을 실천하고 계신다.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지혜를 얻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개인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어떤 제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직접 만나게 된 경험을 나눔으로써 훨씬 더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영선 박사님 나오셔서 복합 세계 정치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하영선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이 그 신학정보연구원 100회 기념 학술 세미나 하는데 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했습니다. 성서에 대한 깊은 체험이나 공부도 별로 없는 제 입장에서 더구나 굉장히 큰 잔치인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 학술적인 의미에 저도 학술 그런 쪽에 있어서 알지만 100회를 계속해 오셨으면 큰 잔치인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무슨 이유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뭐 그러면은 성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평소에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가서 좀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아무 얘기라도 하라고 그러셔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본론은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부터 잠깐 시작을 하면 어쩌면 그게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하라고 제가 부름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 차를 몰고 오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학교는 제가 외교학과를 다녔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외교학과 가면 외교관 되는 줄 알고 하여튼 외교학과라는 데를 다녔는데 사실은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루소의 사랑의 정치학이라는 것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것으로 석사 논문을 쓰느라고 20대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박사 논문 쓰던 시간보다 석사 논문에 사랑의 정치학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테마는 다 예상하시겠지만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밑바닥에 깔린 고민은 원래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주어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는 18세기 초중반의 유럽 또는 프랑스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반대로 미움의 관계로 다 타락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복원해 볼 길은 없는가? 그것이 루소의 한 평생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그것을 뭐 신학적인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또는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뭐 숙제로 그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 테마가 그 어린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따라서 그 중에 한 부분인 그 사랑의 정치학 파트를 가지고 한 4, 5년 석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말리셨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더구나 정치학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밥 먹여주겠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냐, 오히려 목사님이 되면은 모르지만은 정치학자로서 사랑의 정치학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런 그 집요한 설득에 그 결국 저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뒤늦게 해외 훈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는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이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당시의 지도교수, 그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그 챕터 7에 있는 동주 이용희 선생이, 그 당시 뭐 통일원 장관인가 하시고 계신데 갔더니 동주 선생이 저보고 첫 마디 하시고, 자네는 어떻게 사랑에서부터 핵무기까지를 갔나? 근데 그 자리에서 금방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러던 즈음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나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을 깨우치고 계시는 거로구나 하고, 그 설교를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랑과 원폭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원폭을 한 것은 사실은 그 미움의 국제정치학을 한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미움의 최대 작품은 핵무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러면 내가 20대에 했던 사랑의 정치학과 30대에 했던 미움의 국제정치학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것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은 내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보다 하는 것을 설교는 안 듣고, 그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그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 김 교수님이 와서 복합을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셔서 왔습니다만은, 그 뭐 언론에서 보신 게 제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1학기로 관악에서 33년 그 세월을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후배 제자들이 뭐 그동안 지냈던 얘기를 그래도 인터뷰를 그 회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복합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했던 것은 대체로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약 20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결국 그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제가 하는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잊어버렸지만은 40년 전에 하고 있었던 사랑의 정치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으로서 이 시대가 놓여 있는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의 현실에서 한 그 징검다리로서 과도기로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 징검다리로 내가 복합이라는 얘기를 지난 20년 동안 해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 원래 보시다시피 융합의 시대 성서하게 바란다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철수 씨 때문에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융합, 복합, 복잡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엔 융합과 복합은 같은 뜻이냐 또는 복잡과 복합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테마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융합 아까 민 선생님이 한문 얘기를 하셨습니다. 융합의 융자가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자를 보시면 거기 벌레 충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융자에. 그럼 어떤 생각하기에 융합에 다 합치는데 벌레하고 그 합치는 것과는 무슨 관계에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융자를 원래 어원적으로 그 찾아 올라가면 어떤 글자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벌레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중국 고대로 올라가면 선진시대 무렵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끓이고 하는 그릇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밑에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해석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집어넣고 오랫동안 놓아두면 그것이 푹 고와지거나 푹 썩어서 벌레가 기어 나오는 것이 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퓨전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융합이 만병통치같이 생각하는데 그 글자는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융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거기서 말하는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원래 집어넣었던 것들의 각각 개별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썩은 물로 하나화됐다는 의미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왜 제가 융합의 시대 성사하게 바란다면 융합의 세계 정치를 얘기하지 왜 복합의 세계 정치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은 무슨 뜻인가? 뒤에 그 합자는 얼른 보면은 밑에 그 입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갑골이나 이런 데를 올라가면 무슨 입구가 아니고 비읍자에 해당하는 글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비읍자의 모습은 뭐냐 하면 선진시대로 올라가면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때 신에게 바치는 글 그것이 축사죠. 오늘날은 축사가 뭐 그냥 잡다하게 쓰는 축사입니다만 그 당시엔 신에게 바치는 말을 써가지고 그것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근데 합은 뭐냐? 그것은 그릇이고 그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은 그 그릇의 뚜껑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래 그릇과 뚜껑이 딱 맞아서 하나 됐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융합은 푹푹 고와서 또는 썩어서 그것이 하나됨이 되어서 거기서 드디어 벌레가 기어나올 정도가 된 하나됨의 모습이고 근데 복합은 무슨 뜻이냐? 합은 하나됨인데 복은 사실은 하나가 안 된 것의 모습이죠.
복수라고 하는, 원래 복이라는 글자 자체는 한자적인 의미는 옷을 겹겹이 입는다고 하는 복자입니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복으로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됨의 모습으로 보인다. 융합과 복합은 얼른 들으면 같은 뜻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죠. 융합은 퓨전에서 온 단어라고 한다면 복합은 어렵습니다만은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합판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판을 여러 개를 붙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합판이라고 하는 한 기능으로 컴은 다 합쳤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각각 개개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전체 하나 된 모습의 독특한 모습으로, 여기 우리가 다 개개인으로 앉아 있지만은 한 전체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동시에 가진 모습을 복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융합보다 복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가 개로서 있으면서 동시에 전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각자 그 자기 이익이나 이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1단계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융합은 아마 조금 더 먼 길이라고 한다면 복합이 우선 그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벌릴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복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그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이 얘기는 뭐 루소 경우도 정확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소가 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개체로서 살고 동시에 인류로서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내 소아로서, 작은 아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삶과 대아로서, 큰 나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그 충족되어질 수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딜레마를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990년대부터 복합의 시대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의 반대가 되겠죠. 단순의 시대에서부터 복합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융합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또는 통섭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복합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일정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오고 있는 세 개의 지도의 모습은 맨 왼쪽에 멀리 있는 것은 천하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대체로 한 19세기 초중반, 약 200년 동안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동양삼국 중에도 조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도의 모습입니다. 뭐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알아보시기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저 그림의 가운데에는 그 당시에 생각하던 아주 초보적인 중국이 가운데 있고 주변 오랑캐가 그려 있는 지도가 하나 있고, 주변에는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신화를 다루고 있는 산해경에 나오는 여러 섬 같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다 있죠. 뭐 여인도, 군자국, 뭐 여러 가지의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겨를이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17, 8세기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있는 그 동그란 모습은 원래 동그란 것이 아닌데 원형 화제가 시킨 것인데, 저것은 마테오 리치가 소위 제수잇 야소교가 15세기 16세기 초 1400년 말에서 1500년대 초에 중국을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그 세계 지도입니다.
당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서양 것이 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단 천문이나 지도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저것이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일본이나 조선에도 대표적인 지도로 돌아왔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서양 지도와 대개 유사합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 세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상당히 다른 모습의 세상으로 우리가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면 전통, 근대, 복합이라고 하는 세계의 다른 모습의 지도를 글자로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세계가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달랐다. 우리가 전통 천하질서라고 하는 것은, 천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 다가온 것은 대체로 BC 1000년 정도입니다. 은나라에서 서주로 넘어오면서 처음 천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해서 이런 것이죠.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업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당시 하늘이었죠. 물론 그 전에도 하늘 천체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그것을 정치적인 파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BC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제 생각에 동서양을 합쳐서 영적인 세계 빼고 속세에서 만들었던 단어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가장 오래간 거짓말의 하나가 천하입니다. 천하에 그럴 수가 있어. 오늘날 우리는 강호동 정도로 생각하는 천하, 씨름 할 때나 천하 이렇게 씁니다만은 적어도 천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은 것은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손을 놓게 됩니다. 천하라고 하는 표현. 따라서 약 3000년 동안을 천하라고 하는, 천하국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근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어려운 영어가 서양의 15,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19세기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하국가가 네이션 스테이트하고 싸워가지고 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 이유는, 그런데 세상은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천하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로. 네이션 스테이트만 완성하면은 21세기 무대에서 우리는 중심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진 세계가 왔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민국가적인 모습은 기본이지만은 충분 조건으로는 그 국가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의상을 입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따라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다. 무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다. 19세기 중반까지 약 3000년 가까이는 예의 지방이라고 해서 예가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쌍놈 국가냐 양반 국가냐에 따라서 그 힘을 측정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서양이 다가온 것은 쌍놈 국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곧 무대의 주인공이다. 소위 부강국가, 부국 강병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부국 강병만 가지고 그 세계 질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문화, 환경, 지식, 뭐 통치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더니 굉장히 국제 정치의 이단의 학문을 가리키는 것 같이 대부분의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세대도 그렇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배우는 세대들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약간의 그 은유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에 살아남으려는 국가가 되려면 전통적으로 부강국가인 동시에 그것이 플러스 전 세계를 그물로 엮어갈 수 있는 국가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엮어보려고 하니까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치다가 보니까 그 근대 국가의 동물적인 표현으로는 합스일에 늑대가 상징적인 의미로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늑대와 늑대와의 관계가 근데 서양이 말하는 국가 관계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근데 새로운 세월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거미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늑대를 치고 거미를 치고 어떻게 잘못해서 눌렀더니 화면에 떠오른 것은 저 위에 저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늑대거미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새벽쯤 됐었던 것 같은데 환호작약했죠. 뭐 옆에서 보면 미쳤는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늑대거미는 사실은 이중적인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거미줄을 잘 안 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거미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잘 안 치고 늑대적으로 먹이를 포획하는 그 방식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따라서 한때 거미에 미쳐서 거미줄들을 그 인터넷 노트를 통해서 얼른 보면 세계를 찾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거미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지금 세계 정치가 단순해서 양극으로 또는 복합으로 간다고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이 그런 모습이 없나 해서 보통 단수는 이건 뭐 어디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념상으로 거미줄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찾다 보니까 오늘날 냉전 시대의 미소, 오늘날의 미중처럼 이중으로 된 거미들이 치고 있는 저 오른쪽으로 간 걸 보면은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를 형태의 거미줄이 나타나고 있어. 아, 이게 내가 찾는 복합. 이렇게 설명을 해도 꼭 동의들은 현재까지도 잘 안 하세요. 아주 소수의 젊은 그들이 그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그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실제 무대 주인공으로서 등장해서 그 활동하는 무대도 제가 19세기 중반까지는 그것이 예였고 19세기부터는 안보 경제만 하면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적어도 안보 경제 환경 문화라고 하는 4대 그 핵심 무대에서 잘 뛰어야 되고 플러스 기술 정보 지식은 21세기엔 모든 것에 기반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 모든 무대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직까지도 그것들을 잘 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잘 움직이는 국가가 결국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런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는지 모르지만 다보탑을 보는 순간에 아, 저게 내가 말하는 그 복합무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보탑을 쌓았던 석공과 내가 쌓으려고 하는 동아시아 질서 탑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문화재 훼손이지만은 저렇게 3층 탑으로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거는 만약 그 현대 미술을 혹시 좀 뭐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아마추어가 얘기해서 결례가 됩니다만은 이게 그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때 제가 저 그림을 쓰냐면 저 그림 자체는 라이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에 그랬던 마나탄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시고 저 속에 마나탄이 보이면 복합의 맹이 아닌 거고 어디 나는 아무리 봐도 저게 뭐 애들 저 유치원생 그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생맹이 아니라 복합맹. 아, 나는 단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복합 세계를 보는 눈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연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단순하게 연기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경쟁, 협력, 그리고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연기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그림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만 뒷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본 프레임워크이고 세계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의 신문 또는 그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뭐 미안하지만 세 분은 다 복합맹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합이 안 온 것이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최근의 사태를 몇 가지만 그 예증을 하고 그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요즘 실제 표현으로 건축이란 말을 부쩍 미국도 중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동아시아 질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건 뭐 다 익숙하시지만은 중국이 갑자기 커졌다고 하는 것이 새집 짓기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는 게 더 잘 보이실 텐데 이게 1990년부터 2015년 그 4분의 1세기 동안의 변화의 GDP만을 보여준 것인데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 25년 동안에 5년씩 끊었는데 5년 계속 다 미국이 1등이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이 1990년에는 10등 안에도 못 들었는데 95년에 8등으로 들어서더니 2015년 전망하는 데에는 대체로 10조, 미국이 18조면 50% 이상을 따라갔다. 따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나 또는 세계 경제기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2020에서 25년 사이는 대체로 사이즈만으로 치면 중국이 미국보다 커질 거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는 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본이 계속 2위였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이 자리 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보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세력들은 다 주변에다 놓는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런 그 현실 세계의 물질의 양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GDP가 1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2조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만은 순식간에 중국이 10조를 넘어서는 일본이 최근에 와서 잃어버린 10년이 2번 계속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5조에서 6조 사이즈로 있다고 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커다란 힘이 동아시아에서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가? 그 속에서 아까 시작의 테마가 사랑과 미움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으면, 과연 동아시아의 미래는 미움의 세계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동아시아는? 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소위 국제정치학을 한다는 사람들을 믿을 것은 못 되는 것이 의견이 합일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과, 아니 미국 경제가 망하면 중국 경제가 망하고 중국 경제가 망하면 미국 경제가 망하니까 그것은 싸울 수는 없다 더 이상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3의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점차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미중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자로 분류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학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현실을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물론 정치학자보다 정치가가 더 거짓말쟁이지만은 잘 읽으면 거짓말쟁이인 정치학자의 말을 잘 들어서 정치가의 거짓말을 잘 헤쳐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은 힐러리가 지난 3월에 했던 강연의 내용입니다. 2012년은 1972년이 미국과 중국이 미움의 세월에서부터 친구의 가능성의 세월로 바뀌는 30여 년 만에 닉슨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40주년 기념에 힐러리가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물론 뭐 팀들이 써준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는, 저기 길게 써 있는 영어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세상은 Established Power라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Rising Power라는 게 있다. 우리는 별로 이런 것들을 아직 우리 그 정책 담당자나 언론이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우리말 번역이 없습니다. 중국 번역으로 하면 수성 세력과 불기 세력이 있다고 중국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동안의 역사나 이론상으로 보면 대개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새로운 힘이 커져가면 반드시 싸웠다. 그런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싸우지 않는 대국 관계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우리는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안 싸울까? 그런 그 말에 기반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른쪽은 후진타오가 지난 봄에 미중 간의 중국 미국 간에 열린 전략경제대화의 그 축사에서 한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을 힐러리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대국과
쫓아가는 대국이 만나면 반드시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형 대국 관계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것은 둘 다 거짓말인가? 저는 그 두 가지는 일단은 해보려는 생각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가? 그것이 단순 국제정치와 복합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에 왜 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드는 방식은 제가 복합이 사랑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하나다. 어쩌면 미움이 극화된 세상에서 순간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순간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런 미움의 공간에서부터 사랑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보면 일단은 네트워킹이 시작될 수, 서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아시아에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신형 아파트의 모습은 대체로 6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으려고 한다. 하나는 그동안 늘 해왔던 것이 일단은 자기 동맹 챙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 국제정치가 늘 했던 것입니다.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 동맹을 챙겨가지고 그동안은 단순 국제정치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싸웠는데, 아니 중국도 파트너로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머징 파워와 파트너 관계를 시도해 보겠다. 세 번째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네트워크로 묶겠다. 따라서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구성원 중에 돈 많고 권력 많고 지식 많은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소수 무대에서 난장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관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까지를 다 네트워킹하는 식으로 짜야 21세기에는 어쩌면 세상에서 계속 내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의 그 국무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길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하고 있는 얘기는 재밌는 것이, 미국이 한 얘기를 중국이 번역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얘기를 미국이, 그러면은 미움의 관계에서 서서히 친구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관계로 미중이 바뀐다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것도 단순 국제정치죠. 제가 복합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이다.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따라서 그것은 싸움과 협조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만나는, 같이 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트를 같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코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은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서로 협력하는 사회와 각 자기의 소화의 이익만을 하는 것들이 뒤범벅된 모습이 오늘의 동아시아의 모습이다. 어느 하나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싸움의 관계로만 이해하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협력 또는 아주 맹하로 떠오르는 공생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되고, 또 뒤집어서 공생이나 공동체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동아시아를 바라다 보는데 실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을 한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복합 국제정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샘플로 제가 뭐 작은 모임의 하나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 정상의 합의하에 하도 싸우니까 안 싸우는 방식을 무슨 새롭게 개발할 방법이 없냐. 뭐 100년 1000년을 내다보면서 양쪽의 그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안 싸우는 방법을 서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제목을 붙이자.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기회를 주어서 당신네들은 뭐라고 붙이겠냐 보고서의 제목을. 그랬더니 일본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동아시아 공동체. 미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약 그 제목으로 보고서를 써서 당신네 총리나 한국의 대통령한테 그 보고서를 주려면 그것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냐? 독도나 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동아시아 공동체 시각에서 일본이 정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제목을 하고 아니면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목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해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바로 대답하는 것은 제목을 바꾸겠다. 뭐로 바꾸겠냐? 별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19세기에 동아시아의 그 각축의 각생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모습에 그 향후 100년을 쓸 수도 없지 않냐. 그 중간 징검다리로 복합 네트워크를 동아시아를 만들어보는 길을 찾아보자. 양국 간에, 삼국 간에 또는 동아시아의 국가들 간에 각 국가들이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속에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을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들을 네트워크하고 무대를 복합화시키고 연기를 각자 자기 각생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챙기는 부와 폭력과 권력을 가질 수밖에는 없지만은 동시에 협력과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품어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과도기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일본 팀들의 대답은 복합 네트워크란 말을 일본에서 써본 적이 없다. 그럼 더 잘 됐다. 그것을 쓰고 그것에 일본이 그 행동을 따라오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고서가 복합 네트워크,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로 해서 양쪽 그 정상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아주 짤막하게 만약 그 세계가 단순 세계가 아니고 복합 세계로 융합 세계가 아니고 복합 세계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합 세계에서 동아시아를 미움과 갈등의 세계에서 사랑과 우애의 관계로 전향시킬 수 있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후반에 요약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요약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동아시아의 복합 네트워크를 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무대를 스테이지를 복합해야 된다. 그 속에서 연기를 각생하려는 노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협력과 공생을 어떻게 컨비네이션 하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 2분씩만 좀 가겠습니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그물망을 치는 경우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두 개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겪는 100년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속에서의 딜레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일본과는 기왕에 우리가 유지해온 지난 반세기 동안의 네트워크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쳐가고, 새로이 등장하는 중국과는 막 이루어 나가는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엮어서 두 네트워크를 아까 그린 그물망의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엮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만약 본처와 애인과의 관계처럼 그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끊임없이 워싱턴 DC와 베이징에서 동시에 회의를 해보면 잘 설득해내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중국을 중시하면서도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쪽에서도 기왕의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한중관계로 오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내냐, 왜 복합이 어렵냐, 왜 단순 국제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지난 15년 동안에 DJ나 또는 노무현, MB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미국으로 갔고 한쪽에서는 너무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면, 양쪽이 다 한국이라고 하는 중견 세력으로서 양쪽을 다 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가 말하는 복합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복합에 우리한테 중요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남북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 NLL을 가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굉장히 단순 국제 정치로 세상을 보고 있는 한계 속에서부터 답을 못 찾는 것인지 모릅니다. 남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는 그 남북의 만남도 네트워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됐다. 단순한 의미의 적의 관계로서, 또 그 전 반대로 사실상 북은 아직 우적 개념의 적 개념으로서 남을 보고 있는데 남쪽만 우러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거대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그 두 개의 그 단순 남북 관계에서부터 복합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 그러고 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동아시아를 넘어선 공간의 네트워크 치기, 또는 우리한테 점점 중요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치기, 마지막으로는 그런 전 세계로 그물망치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네트워킹이, 국내의 그물망이 잘 짜여질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더 넓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는 역설적으로는 바깥이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이 더 나눠져 있고 남남이 더 나눠져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물망 치는 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따라서 복합의 세계 정치를 한국이 실현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냥 바꾼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되게 저런 21세기의 새로운 다보탑의 건설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 뭐냐, 남과 북의 국내적으로는 남은 남대로 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네트워크로 통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고민하게 세월이 됐고, 동시에 그것이 1차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우선적으로 품은 상태에서 중국을 동시에 안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숙제고, 그 바깥으로는
사이버 네트워크나 지구 네트워크까지를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도를 21세기의 다보탑을 쌓으면 아마 누군가 보러 올 것이다. 또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의 초보적인 실험에 비해서 힘은 우리가 중견국가지만은 그 쌓은 탑의 모습은 굉장히 정교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는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은 불교적인 것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8세기 당시 동아시아에서 그 석공이 다보탑을 그 당시에 쌓았던 것은 그냥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석가탑 옆에 놓여 있는 다보탑의 모습은 그 석가열애라고가 설법을 하는 것을 그 후원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가 옆에 천상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법화경에 나오는 기록 중에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석공이 공간을 가장 복잡하게 그 돌을 쪼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자세히 보시면 거기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형의 모든 것을 틀어 엮어낸 모습의 작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의 한국이 또 하나의 다보탑을 쌓으려고 하면 그 조금 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복이면서도 합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제가 뭐 학생들하고 늘 얘기하는 것은 아까 민호 선생님이 중국어 일찍 할 걸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합인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1세기 50년 후에 그 중견으로서 뛰려고 하면은 복합인이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액터적인 차원에서나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나 그 퍼포먼스 차원에서 ASP 모드에서 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원래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의 정치학과 미움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사랑의 국제정치학과 미움의 국제정치학에서 동아시아가 또는 세계가 미움의 세계에서부터 사랑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의 아마 작은 첫 발걸음이고 이런 복합 네트워크 속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그 속의 구성원들의 내면의 가슴과 머리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고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창출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인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동아시아, 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끈끈한 사랑을 또는 공감을 하는 것을 애국과 애지역과 애세계가 같이 되는 형태의 변화가 이런 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그 제가 꿈꾸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공부였고 이제 공부는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합의 국제 정치학을 말하면서 사랑과 미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느 설교가보다도 좋은 주제로 우리 신학도들에게 좋은 안목을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합 그물망치기로 성서 본문을 보면 좋겠다. 저희가 성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면 성서 본문 자체가 참으로 복합적인데 오늘 들은 강연처럼 복합 그물망치기가 우리 성서 본문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 강연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신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이신 김정우 교수님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100회 학술 세미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박영선, 그리고 또 하영선 선생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두 분 선생님, 민영진 박사님과 저희 은사 되시는 우리 윤영탁 교수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영선 선생님을 이 자리로 모신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느끼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난 20년 세상을 돌아보면 완전히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고, 인쇄에서 다매체로 넘어갔고, 보는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넘어갔고, 보이는 세계에서 안 보이는 사이버 세계로 넘어갔고, 산업 시대에서 지식 창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미 중심 시대에서 정말 동아시아 중심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칼 폴라니가 말한 것처럼 거대 변혁의 시대가 맞습니다. 하영선 선생님은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면밀하게 읽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최신 정보를 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클린턴과 또 후진타오와 다이빙구어와 또 노다와 이런 러시아의 외무상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설을 원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학자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영선 선생님의 키워드는 복합 세계 정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 단어 속에 이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복합가입니다. 근데 이 복합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복합을 한마디로 보면 샤갈이 그려내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아니라 피카소적인 어떤 입체적인 큐비즘적인 이런 복합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세방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방화가라는 것은 세계와 지역을 이렇게 합쳐보는,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보는, 글로칼리제이션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글로칼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북한에 가서 친미냐 반미냐 하는 이 거대한 갈등의 고리를 그럼 용미하면 어떠냐, 용미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것도 북한에서 용미를 이야기를 해서 북한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새로운 통합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영선 선생님은 제가 아무리 보아도 양손제비 같습니다. 동서양을 다 섭렵하시고 또 시적인 은유도 쓰시고 내러티브를 보면 너무나 탄탄하시고 문사철을 다 섭렵하시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가로서 또 세방화가로서 양손제비로서 변화된 세상을 포괄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은 하영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신학하시고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사시겠소? 이런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은 아무래도 혼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잡은 아니겠죠. 실타래가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복잡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복잡이라는 말하고 복잡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잡과는 또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동청 목사가 이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이라는 통에는 뭔가 늘 통치적인 이런 그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가 통합에는 없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합동하자 이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이 그래도 이 복합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융합의 개념은 또 좀 다르지만 제가 안철수 선생 전에 융합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은 혹은 뒤에 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전부 디지털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에서 매체 속에서 전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매킨토시를 처음 논문 쓸 때 쓰다가 맥을 완전히 버렸는데 다시 맥의 세계로 돌아온 것은 아이패드 때문이에요. 아이패드 안에는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성경의 강력한 프로그램도 그 안에 다 있고 아이패드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 그렇다고 그 안에서 다 뒤죽박죽 된 건 아니에요. 이 조그만 물건 안에 온 세상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영선 선생님의 복합 개념을 충분히 참 긍정하면서도 융합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영선 선생님이 아무리 융합을 곤충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도 선생님은 결국 곤충을 가지고 복합을 설명을 하는 결국 찾아낸 것은 늑대고 거미고 그래서 융합이나 복합이나 다 그냥 동의어로 생각을 하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영선 선생님이 세상 질서를 복합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이 보는 세상 질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세상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었고 빛과 어둠이 있었고 낮과 밤이 있었고 태양과 달과 별이 있었고 날과 달과 계절과 해가 있었고 풀도 채소도 나무도 각 종류별로 있고 개별로 있고 새와 동물과 물고기가 그 종류대로 있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 창조에서는 이 복합적인 모든 세상이 참 샬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융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질서도 이 모든 분열된 세상이 복합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융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영선 선생이 세상의 질서를 복합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도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순진무구하게 단순해서 저같이 토목을 하던 사람이 신학을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신학은 토목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학문,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래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대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 복합성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복합성 안에도 통전적 융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영선 선생님의 복합 해석학을 신학의 맥락 속에서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번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의 복합 네트워크 전략은 늑대거미하고 다보탑의 언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치의 무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인간의 전략대로 안 된다는데 우리의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신적 무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바인 스피어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정치 현실을 볼 때 한국 같은 중견 강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낙심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대국 굴기로서 자신의 근육을 마음껏 뽐내고 있고, 일본은 퇴행적인 어떤 역사인식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의 상처 잊을만 하면 또 긁어 부스럼내고, 또 북한은 왕조, 세습, 놀이를, 불꽃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은 제 눈에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나라만으로는 통일이 될 수 있는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반도 역사적 현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층적이고 중청적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선생님께서 너무나 답답했던지 변화된 중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 딱지라도 사야 된다. 하영선의 딱지론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와서 딱지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딱지 산다고 뭐 될까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중국 딱지 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런 생각 속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 보면 사실 중국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을 넘었대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1억이 넘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하실 것을 예측도 해보아야 하지만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선 선생님의 복합 네트워크 전략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생명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복음의 바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구미를 거쳐서 동아시아에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동아시아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생님의 늑대거미와 다보탑의 언유에서 생명나무의 언유로 전환해 볼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보이는 세계의 지식과 기술과 지혜를 열심히 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생명나무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온 동아시아에 이렇게 뻗어가기를 꿈꾸어 봅니다. 복합 거물망 저자께서 이런 복음의 생명 공동체에 대한 생명나무의 꿈으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